在日ラジオパキスト系放送局第72回目の放送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第1部は日本のメディアが伝えない週刊韓国ニュース。このプログラムは在日ラジオパキスト系放送局と日本のメディアが伝えない週刊韓国ニュースコラボレーションで今週もお届けいたします。はい、本日はサラミ西田さんがお越しになられてます。はい、今日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今週は韓国でのニュース、ムン大統領の記者会見に始まって、はい、で、サムソンのイ・ジェヨン会長の、刑が確定と。本当にいろんなニュースが多すぎましたね。この年末、去年の年末から今年の1月にかけてはもういろんなニュースが、それも特別にビッグニュースが立て続いてますので、本当になんか、整理するのが難しいですよね。そうですね。日本ではね、日本に関するこの慰安婦発言のことぐらいしか報道されないんですけども。はい。私がちょっとですね、前回の放送で、パク・クネ大統領が仮釈放について、3分の1刑期が終えたら出てくるという発言をしたんですけど、それもしかしたら私が勘違いしてある解説を勘違いしたか、その方はその解説している人が間違ってた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間違って解説をしたのかそれは分かんないんですが、やっぱり基本的に3分の2以上刑期が終えないと仮釈放にならないので、そこら辺をちょっと私が、発言がもしかしたら間違ってたかもしれませんので、一応ここら辺で訂正、させていただきます。はい。当然ね、私たちも必死にやっぱチェックはしてる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限られた時間でチェックをしてるんで、やっぱ間違えることは当然出てくると思うので。それはどんなマスコミでもそうなんですよね。一部で、日本のメディアが伝えない週刊韓国ニュースをやりまして、これは映像があるものですね。それで映像が準備できないものもたくさんあるので、2部で映像できないものを口頭で、説明しながら、どういうニュースがあったかということをお伝えしたいと思います。そうですね。で、本当今後のね、韓国の1年ぐらいを占う大きなね、ニュースが多いですもんね。そうですね。本当に大きかったです。はい。まず一番最初に行きたいのは、やはりムン大統領の、年頭記者会見です。日本では慰安婦問題に関する質問のことばかり取り上げられてるんですけども、他の全体像も、伝えないと全体がわからないので、まず、堀山記者、日本の、記者の発言からですけども、そこから入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じゃあ行きます。19번 기자님. 네, 일본毎日新聞 호리야마 기자입니다. 저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월 8일에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 명령을 하는 그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징용 문제하고 좀 경과가 다르게 한일 간에서 정부 간에서 65년 협정에 있는 그 법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많이 해왔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노당과 무라야마당과 거기에 대한 총리의 사죄도 있었고 그 편지가 일부지만 위안부 할머니한테 전달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한일 합의도 있었습니다. 판결에서는 그거는 부정되어 있지만 그런 그 과거의 한일 간에 정부 간에 있었던 외교 합의 노력은 대통령께서는 아직 유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 노력이 있어도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 매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일본 정부가 사과나 뭔가 처치를 인도주의적인 처치를 해도 피해자분 중에 받아들일 분도 있고 반대하실 분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란 원칙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한국 국내에서 컨센서스
만들까가 좀 과제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야 외교 합의, 외교 노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대통령께서 한국군의 피해자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한일 간에 풀어야 될 현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수출 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또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거대로 또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이렇게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뭐 말하자면 다른 분야의 협력도 이렇게 멈춘다든지 뭐 이런 태도는 결코 희망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에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 그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그 할머니들도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뭐 현금화된다든지 그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이게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의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인데 다만 그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또 한국 정부가 그 방안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ずっと言われているこの正直困惑しているというムン大統領のこの1月8日の慰安婦判決に対するこの声明なんですけども、これについてはまあ韓国の被害者もそれはないんじゃないかと、画期的なね、被害者を救済する国際的にも画期的な判決ができたのにっていうので非難の声明を上げていますね。ただやっぱりね、今回のこの記者会見は、そういうムン大統領、全部このほら、想定外の質問もあるっていう風な、この臨場感のある、打ち合わせのない記者会見やってますから、時々、っていう回答もやっぱりあるにはあった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ね、このほら、全然打ち合わせされなしでやってる記者会見は素晴らしいなと思ってるんですよね、思ったんですよね。はい、で、正直、他の質問と比べると、この日本の、この記者への、回答に関しては、ちょっと手抜き感というか、まあなんとなく無難な線に答えてたらいいやというふうな雰囲気をちょっと受けたんですよね。というので、ムン大統領が一番答えにくかった、この検察問題、このチュイ・ミエ法務長官とユン・ソギョル検事総長のこの葛藤について。예, 우리 오봉 기자님. 네, OBS의 배혜수 기자입니다. 방금 전에 그 백신 관련 질문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먼저 질문 드리고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백신 접종의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먼저 좀 질문 드리겠고요. 재난정
그래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자들부터 먼저 접촉하고 나중에 일반 국민들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우리 이번 기자님 아까 안 하셨던가요? 안녕하십니까. 뉴스원 구교훈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벌일 때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거나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법정으로 보장돼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지 않았겠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관해 대통령의 입장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 그걸 통해서 아주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이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법무부는 검찰과 또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을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이 검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징계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상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용한 것이 그냥 좋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 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는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 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좋았다는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はいどうぞ。はい、今のはこのムン大統領がこの記者関係全体の中で、この答え方見事だなと思ったのを2つ選んできたんですけども、1つ目のこのワクチンの質問は、この国民が不安だからワクチンを大統領は最初に打たれますかという質問なんですけど、これ意地悪な質問でね、もしこれ最初に打つっていうふうに聞いたら、最初に打つっていうふうにムン大統領が答えたら、ムン大統領は国民を無視して自分が一番優先的にワクチンを打とうとするというふうに新聞は書いたと。で、反対に国民が優先だよと、あるいはこの医療人とかが優先だよと、自分は後でいいというふうに答えたら、ムン大統領は国民を実験台にして、自分はワクチンを打たないと、後にするというふうに、どっちの、いいように新聞がどっちでも書けるという質問をしたんですよね。それに対してトラップですよね。トラップ。そうですね。はい。見事に答えたなと。だから見事にそれをトラップに引っかからない、返答をされましたよね。はい。もう一つ次の質問がやっぱり一番この韓国の国内でも関心があった一つのこの検察改革問題なんですけども、はい。今までこのね、去年あったこのユン・ソギョル検事総長とチュン・ミエ法務長官のこの争いですよね、こんな事態なかったと、これどうなんだという質問に対して、いや、むしろ民主主義国家だから、検事総長にも任期があるんだから、任期がちゃんと保障されてるんだから、懲戒もあるんだと、それは民主主義の成熟と言えるんじゃないのかと、むしろ昔みたいに、この保守政権の時代みたいに、検察の先輩が、法務長官になる。検察の先輩がそうやってね、もう先輩後輩で癒着してると、そういう時代がいいとは思いませんよねという、この見事な切り返しをしてましたよね。はい、やっぱりそこら辺は頭のいいなっていうのはよくわかりますよね。はい。あとね、これを見てもう一つ感じたのは、やっぱこれ、当然やっぱ想定されてた質問だから、やっぱりこんだけうまくやっぱり答えれたなってこともあると思うんですよ。それで言うと、さっき最初に見たこの日本のこの記者へのこの質問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手抜きといったら準備不足というか、っていうのもちょっと感じたんですけども、もっと感じたのは、要するに今日本との関係で何かが変わるわけないから、こうですよ、ほら、例えばですよ、ちょっと鬱陶しいけど無視するにはいかない相手がいるとするでしょ、なんとなく適当に無難なところでほら答えるってことをやるじゃないですか、日本との関係そういうふうに考えて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思ったんですよね、優先順位がもう下がっちゃいましたよね、なんかそういう感じを受けましたね、ちなみにこの日本の堀山記者の質問時間が、2分半ぐらいだったんですけども、これ27人の新年記者会見のいろんな記者の中で最長一番長かった方の一人が日本の堀山記者なんですよね。ああ、そうですか。これ日本で考えていると、例えば菅総理の記者会見で韓国の記者が他の日本の記者よりも一番長い質問時間取れるかなってことを考えたらちょっと分かりやすいかなと思います。支持率も結構その記者会見の後、ムン大統領の支持率は 8% とか 7とか8とか上がってるようですね。43.6% でしたね、確かね。だから 40% を回復しましたよね。やっぱりやればやるだけ上がるんですけど、なかなか今年はコロナもあって、やっぱり記者会見やれなかったようですよね。じゃあ次は。そうですね。で、次、この記者会見の映像で最後にこの BBC の、記者のワクチンの質問をしたんで、そのことを見て次のニュース、テーマに行こうと思ってます。じゃあ行きます。그래도 우리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우리 BBC의 로라 비커 기자님.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민 대통령님. In English, I think this time. You have said the vaccine rollout will not be until perhaps late February, March. Do you regret not procuring vaccines earlier and therefore allowing South Korea a chance to get back to normal more quickly?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BBC의 로라 비커 지국장입니다. 後悔しないです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ワクチンの供給が遅くなったことを後悔しないというムン大統領の,、回答だったんですけど、この質問の意味っていうのは韓国がそのコロナの貿易に成功したから、この英国の BBC の記者なんですけど、このアストラゼネカも英国の製薬会社ですよね、他の製薬会社も韓国が契約してくれたら、韓国政府が契約してくれたら宣伝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いろんな他の製薬会社も韓国政府には早くうちと契約しませんかというふうに言ってたんですよね、でもほらやっぱ韓国政府がその慎重にどこと契約するかを見てて、で結局そのことでワクチンの供給が遅れたって国内で、マスコミに批判されてる状況なんですよ、ということを言った質問で、これってだから結構コロナと韓国のこのがどう世界で見られてるかってことばかり質問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よね。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じゃあ次ですね。はい、で次はそのことで、さっきはこの BBC 英国の質問なんですけども、今度は記者会見を離れて、G7、今年は英国が、主催者なんですけども、韓国の招待が決まったというニュースですね。はい、じゃあ行きます。2021년 올해 G7 세계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영국이 우리나라를 초청했습니다. 네, 보시죠. 예. 그리고 조금 주목할 만한 제목도 눈에 띕니다. 보실까요? 중국 견제용 D10 가시화, D10 협의체 시험대. 이것은 D10은 기술력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협력체를 구상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영국이 주창하고 있는 건데 G7에다 한국, 호주, 인도, IT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력이 뛰어난 민주주의 국가를 묶어가지고 중국을 맞서려고 하는 거죠. 화웨이를 앞세워서 5G 시대를 앞서가려는 중국을 이렇게라도 견제를 해보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또 일본도 한국이 자꾸 지위가 상승하니까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언론들도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한번 봅시다. 예,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했을 때 독일이 한국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왜 그럴까? 독일도 G7 확대해서 한국이 들어가는 걸 반대한다. 청와대가 머쓱해졌다. 일본에 이어서 독일도 한국을 반대한다. 그러다가 가짜 뉴스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보십시오. 독일이 한국의 G7을 참가하는 걸 반대한다고 독일 외교장관 오히려 기쁘게 생각한다. 독일 외교장관 G7 한국 참여 환영한다. 가짜 뉴스 드러나. 이번은 어떻게 하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며칠 전인데 나라 안에서는 제왕, 밖에 나가면 왕따. 왕따가 어떻게 G7 회의에 게스트로 초대가 되겠습니까? 이 기사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변상옥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はい。日本にいると韓国が国際法を守らない国で世界中が相手にしないみたいな報道ばっかなんですけども、果たしてどうなのかってことが、分かるニュースと思って紹介したんですけども、マスコミが機能しないとその国がやっぱダメになるっていうのは日本も韓国も同じですね。はい。その通り。安倍政権を菅政権を批判できない日本のマスコミと、もう一方で文政権を批判したくて、この国益にとって不利なことを書きまくる韓国の大手メディアと、違いはあるんですけども。はい。本当ですね。はい。なんか面白い締めでしたね、さっきのニュースは。そうですね。マスコミも戦々恐々としてるっていうね。はい。はい、じゃあ次のニュースいきますか。次のニュースは、それにも関わるんですけど、ムーディーズという会社ご存知でしょうか、皆さん。もともとは企業の、この企業は危ない、この企業は安全という格付けをしている会社なんですけども、今回国の格付けっていうのを始めたんですよね。ムーディーズもともとやってますよ、国もやってましたっけ。ただ、この、新しい資本にしたってことですよね。では、今回国で初めてですよね。はい。国にしたのは。はい。で、1が一番目で、1から5段階までやって、日本がどの段階で、韓国がどの段階でというので、ちょっと見ていただきたいと思うニュースですね。はい。はい。いきます。 네. 이 SG 평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나라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힘이 얼마나 세냐 이런 문제를 제껴놓고 그 나라가 내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냐를 따지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환경, 사회, 그리고 국가의 지배 구조 내용을 보시면 비슷한 것들이 쭉
연루가 돼 있습니다. 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020년 세계 각국의 ESG를 평가하고 그것이 국가 신용 등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를 전망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우리나라가 1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긍정적이란 얘기는 나중에 국가 신용 평가를 할 때 이 1등급 점수가 긍정적으로 반영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뉴질랜드, 덴마크 등 11개국이고요. 2등급, 뭐 특별히 반영될 게 없겠다,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핀란드 등 20개국. 3등급, 오히려 점수를 좀 깎아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이스라엘 등 6개국 이렇게 됩니다. 옆나라 중국이 안 보여서 궁금하시죠? 중국은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으로 분류됩니다.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신흥국 중에서 1등급 나라는 아예 없습니다. 2등급에 말레이시아, 폴란드, 우루과이, 불가리아 등, 그다음에 3등급에 가서 중국이 등장합니다. 중국,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등. 예. 이 밑으로는 또 부정적이 있고 매우 부정적이 있어서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 점수에서 1등급으로 일본하고 중국을 저 아래로 밀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이 어떤지는 제대로 따져봐야죠. 보십시오. 예, 1등급 맞은 괜찮은 것들은 국가의 제도, 정책의 신뢰도나 정보 공개, 투명성, 보건 안전, 예산의 관리는 1등급을 받았고요. 점수가 나쁜 게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생, 인구 대책 문제, 기후 변화, 폐기물 문제. 우리나라 또 플라스틱, 비닐 폐기물 많이 나오기로 유명하죠. 수자원 관리, 제일 아픈 부분이 수자원 관리와 자연자본의 감소, 네, 아픈 부분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1등급을 받긴 했습니다만 2등급이 문제인 거죠. 특히 다음에 있을 국가신용등급평가에서 유리한 고지는 확보했지만 문제는 한국판 뉴딜을 꼭 성공시켜야만 하고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これをだからだけ言うとなかなか信用されない方もいると思うんでまず1等級に、分類されている国をちょっと見たいんですけども、はい、大きな国は人口5000万以上なっていうのは韓国とドイツだけなんですよね、あと見るとこのニュージーランド、デンマーク、ルクセンブルク、スウェーデン、スイス、シンガポール、アイルランド、オーストリアであとマン島ってこれもともと英国の植民地だったところらしいんですけども、まあ本当非常に人口が少なくて福祉も行き渡ってるっていう風な国々なんですよね。で、次、2等級で中立的っていうところ、日本より上のところでどういう国が先進国の中ではあるかというと、米国、英国、オーストラリア、フランス、カナダ、オランダ、ノルウェー、ベルギー、スペイン、フィンランド、香港なんかですよね。で、ちなみにここの C2 に入ってるこの、新興国ではマレーシアとかがあるんですけども、で、日本がランクされてるこの、3段階は、3等級ですね。はい。日本、ギリシャ、マルタ、イスラエル、イタリア、ポルトガル。この6カ国が先進国にランクされている国々で、で新興国で日本と同じランクされているのが、中国、ロシア、でメキシコ、ブラジル、サウジアラビア、インドネシア、チリ、クウェート、タイ等なんですよね。でそこのムーディス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会社かというと、ほらいろんな会社がこの会社に投資したいけどどうするかというので、ほら海外の企業とかでその相手の信用度が知りたいっていう時にこのムーディスを参考にするって会社なんですよね。でそういうことで言うともちろんこのいろんな指標って読み方もあるし限界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あんまりいい加減なことがやっぱ書いてある会社の信用に関わるという会社の指標ですね。はい。一応一つの参考にはなると思います。はい。わかりました。じゃあ次は次はですね、次はここまでが、この韓国のこの国際的地位の話で、あとはこの韓国社会が25年待ってた高位公職者犯罪捜査所が発足したんですよね。そのニュースを行いたいと思います。はい、じゃあ行きます。 판 검사 등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들의 주요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진통 끝에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독점 체제도 막을 내린 건데요.
본격 수사 업무를 시작하는 데는 약 2달이 걸릴 전망인 가운데 어떤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지부터 초미의 관심입니다.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3년 임기를 시작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정치적 독립과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할 독립수사기관이 출범한 건 지난 1996년 시민단체의 제안에 따라 국회가 부패방지법을 첫 발의한 이후 25년 만입니다. 재작년 말 가까스로 공수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에도 처장 선임을 둘러싼 여야 간 진통이 1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검사와 판사 등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권력형 범죄를 수사합니다. 특히 판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경우 직접 재판에 넘길 권한도 있어 70여 년간 유지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가 허물어지게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 첩보를 넘겨달라는 공수처의 요구에도 응해야 합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공수처 1호 사건은 2달쯤 뒤 조직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차장님 인선, 그다음에 이제 수사처 검사, 수사관 적어도 2달은 걸릴 겁니다. 그때 판단하는 게 맞고 지금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차장 1명과 검사 23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는데 김 처장은 일단 다음 주에 차장 후보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입주한 정부 과천청사가 수사보안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독립청사를 검토하겠다고 김 처장은 설명했습니다. 25년 전 부패방지법을 제안해 공수처의 3파 역할을 했던 참여연대는 시민의힘이 공수처를 세웠다며 이제 응원을 넘어 감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はいどうぞ。はい。もう本当市民の悲願にできた高位公職者犯罪捜査所なんですけども、はい。やはり見ての通り、やっぱその大統領もその与党も政治家も対象なんですけども、やっぱ一番の対象はやっぱ裁判官と検察なんですよね。で、その検察に対してなんでこんだけの監視が必要なのかというのが次のニュースで皆さんご存知のこのセウォル号のこの事件に対して検察もこのセウォル号事件のこの捜査でいろんな隠蔽とかあ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捜査を任されていたんですけども、どういうふうにして終わったかということのニュースですね。はい。はい。じゃあ行きま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의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1년 2개월 전 출범했던 검찰 특별수사단의 최종 결론은 증거 없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였습니다. 수사 외압과 증거 조작, 구조 방치, 유족 사찰 같은 주요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가 해경의 구조 실패에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외압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제시라고 결론 냈습니다. 먼저 곽동건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서울 동부시립병원 검은 양복 차림의 국가정보원 정보요원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유가족 김영호 씨에 대해 캐묻고 다닌 겁니다. 원장님이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서 너에 대해 이렇게 물어봤다. 꼬투리 잡히지 않게 처신하는 게 좋겠다. 국정원은 이렇게 유가족들을 뒷조사해 최소 48건의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검찰은 모두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미행이나 도청 같은 수단을 쓰지 않았고 이 정보를 퍼뜨리거나 유가족을 압박하는 등 악용하진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유가족에 대한 동향 보고서 작성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유가족 사찰 문건을 600여 건이나 작성해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는데도 이를 35차례 보고받은 청와대는 마찬가지로 모두 무혐의.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는 보고를 받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주 만족한 듯 하다고까지 적혀 있지만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 등 윗선이 사찰을 지시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황교안 법무장관이 해경 정장의 구속영장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압박했다는 의혹 역시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법무장관과 청와대 핵심 비서관이 특정 사건의 영장 청구 과정까지 관여한 중대 혐의였지만 검찰은 서면 조사만 거쳐 단순한 의견 전달이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감사하는 감사원에 외압을 넣은 의혹 역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はいどうぞ。はい。今見てもらった通りなんですけども、このセオル号事件で象徴的なのは、この17歳の高校生で、救助された時にまだ息のあった高校生いたんですよね。で、ヘリで運んだら、病院に運んだら助かったかもしれなかった。でそこにヘリが飛んできたんですよ。ところがそのヘリを乗せていったのは、この救助された高校生ではなくて、そこの場にいた海上警察の幹部だったんですよね。で、この高校生は5時間かけて船で移送されて、病院に着いた時にはすでに亡くなってたんですけども、こういったことに対して、結局政権の圧力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で、ここで出てきたキム・ギジュン氏なんかっていうのは、パククネ政権のお父さんの代からですね、パクチョンヒ政権の時代から情報部をやってるような人たちです。で、韓国が政権が変わったらもう何でもかんでも、大統領まで、牢獄に入れられるってことを日本のメディアは言うんですけども、これ反対にパククネ時代のこのセオル号の事件の隠蔽に対して、ムン・ジェイン政権下でありながら検察は、パククネ政権の要人に対してもう嫌疑なしの、決定を下したということですね。はい。途中でできたアン・ギョファン、野党代表のアン・ギョファン氏もそうですし、ウ・ビョンウ、民政主席の長までの両方とも検察出身ですよね。そうですよね。だから結局同じムジナなんですよね。それでキム・ギチュン氏は元 KCIA のトップですからね。結構本当身近な知り合いでやっぱこのスパイ容疑にかけられた人もやっぱサンホンさんも留学時代とかいらっしゃ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だからキム・ギチュン氏が KCIA の長官やってる時に在日がかなり捕まってますんで、もう本当にろくでもないやつ、ろくでもないやつばっかりですよ。じゃあ最後のニュースですね。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를 두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는데요.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던 지난 2019년 3월 한밤중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떠나려다 제지를 당했습니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김 전 차관은 출국 시도 한 달 전부터 자택과 직장에서 종적을 감춰 도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계속된 소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출국 금지 조치로 공항에서 발이 묶인 김 전 차관은 취재진을 피해 있다가 새벽 5시쯤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는데요. 보실까요? 앞에 있는 남성 김 전 차관이 아닙니다. 김 전 차관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이 이처럼 취재진의 카메라를 막아섰고요. 김 전 차관은 모자와 선글라스,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김 전 차관의 옆에는 검은 양복 차림의 남성 2명이 동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남성들은 김 전 차관이 차에 탈 때까지 이렇게 경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해외 도피 논란에 대해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나가려 했던 것이라며 도망가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수사가 시작되며 구속되는 신세가 됐죠. 출국 금지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고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대놓고 봐준 사건이 재발견되어 김 전 차관이 구속되자 검찰이 분풀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과연 이번 검찰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キマギのねこの時間、法務次官をやっていた人が、出国停止にならない、をしたことが問題ねなんてもう話にならないことで、この時の法務長官が、
野党の代表だったファン・ギョアン氏ですよ。ファン・ギョアン、それで、本当は、キマギ氏の方が格が上なんですよ。検察で格が上で、本当は長官になってで予定なんだけど、あまりにも素行が悪いということをずっと言われてて、それで聴聞聴聞会を通過できないから、じゃあ聴聞会のない時間にしたんです。なるほど。という、それで、もともと性接待とかもう頻繁に受けて、もう女癖が悪くて、有名なんですよ。ファン・ギョアンさんにほら、品格が悪いって言われたらちょっと。そう。だからそうなんですよ。本当はね、ファン・ギョアンより格の上の人だったんです。だけど、あまりにも素行が悪いっていうことで、時間に収めた人間なんだけど、それで、結局、性接待である別荘に行った時に、ある女性と踊ってる姿があるんですよ、裸で。で、それが証拠で出てるのに、わざわざ検察はそれにモザイクをして、それで、わからないっていうものを出してきたんですよね。だから、この人はわかりませんって言うんだけど、後で、もう顔がはっきり映ったら出てきましたから。だから、そういう検察はそういうことをずっと自分の身内のところには隠すんですよ。それで、今回、ライム事件で、接待を受けた人間、4人とも、3人が検察、現役で、検事1人が OB、それ4人とも一緒に、スマホなくしてますからね。そうですね。はい。3人とも同時にこうやってなくした、もういらなくなったから捨てた。だけどそれでも誰も咎められないんですよ。1人だけ起訴で、3人不起訴の理由もちょっと笑えて、100万ウォンから起訴なんですけども、97万ウォンだったということが理由で。だから1人だって分けたら520万ウォンかなんかのやつは、1人が200万ウォン払って、残りの3人97万ウォン払ってとか、そういう計算ですよね。はい。に対して、1人に対しては200万ウォン接待をして、他の人間たちには97万、90、分けたら97万ずつだから100万にならないから罪になりませんというような、とんでもないことはやってますよね。今回のこの検察が法務部にこの強制捜査に入ったっていうのは、墓穴掘る可能性あるなとちょっと思ったんですけど。もう、ニュース工場の、キモジュンニュース工場は、キモジュン氏曰くもうこれは墓穴を掘ってるって言ってますけどね。私もその可能性は高いと思いますね。ただ、結局、今日が、ちょうど、あれじゃないですか、コンス庁が出版する時じゃないですか。それに合わせて、その日に法務部に入ってるんですよ。だから、ある意味では、最後の、もうなんていうか、抵抗を試み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し、言論プレイをし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話もありますよね。そうかもしれないですね。で、このパートのまとめに、やっぱこの市民が最後、ほら、3、4連隊がね、コンス庁をこれから監視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言葉があったじゃないですか。そこがすごく大事だなと思います。やっぱコンス庁、本当やっとね、できたんだけども、確かにコンス庁自身をこの取り締まるチェック機能がどれだけあるかというと、結構それがなかなかね、野党の抵抗もあってできなかったものだから。まあ、そうですね。まあ、そんな感じで。では一部は、まあ、ニュースがいっぱいありますんでね、一部はこれで終えたいと思います。2部で韓国の今後1年間のことをいろいろ話したいと思います。わかりました。じゃあ、一部はこれで終わりにします。